그 회사를 운영하다가 망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그렇게 죽을 죄를 진 거예요? 죽을 죄를 진 건 아니죠. 뭐 사업하다가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단 하나만큼은 지켰으면 좋다라고 하는 거죠. 사업하다 망할 수 있으나 단 하나만큼 지켜줬으면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사업을 망하더라도 내 가족들을 길거리에 남게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뭐 너무나 뭐 인간적인 얘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오지만 그거는 맞는 얘기가 아니냐 이거죠. 왜냐하면 사업을 잘 살라고 한 거지 저 자식 먹여 살리고 나도 행복하게 살라고 한 거지 길거리에 내가 앉으려고 한 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죠. 신탁법 제22조가 뭐냐 그러면 도산격리 부분들에 대한 것 중에 신탁법 제22조 강제 집행 금지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 부분들에 대한 거, 담보권 설정이라든지 경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보존 처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다? 말을 하지 못하게끔 집행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하다가 수익이 난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특정 금전 신탁으로 올렸다. 이거 괜찮은 겁니까? 왜냐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던 거, 그런 건 괜찮아요. 그거는 일상적인 경영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악용하는 사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나 회사가 부도날 것 같아. 왜? 자기만이 오늘 시그널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막 빌려가지고, 이거 괜찮다고 그랬으니까 신탁자산을 설정해놔. 그러고 나서 부도가 났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 남을 해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랬을 적에는 신탁법 22조 강제 집행 금지가 풀어집니다. 해체가 됩니다. 신탁법 제8조에는 뭐냐면 사회 신탁에 대한 해지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남을 해하려고 했을 적에는 그 신탁은 해지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러지 않은 정상적일 적에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랬을 적에 사람들이 다 압류 들어왔는데 이 신탁 부분들에 대한 거 된다 안 된다? 압류 안 된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고객분들 중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거고요. 특히 비상장 주식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냐 그러면 배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걸 해서 하나 정도만큼 묶음을 던져놓자 이거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반갑습니다. 신탁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K신탁의 저자, 트러스트 스페셜리스트 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요즘에 외도를 좀 많이 했더니만 목이 많이 잠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가면 살아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전쟁인 사회지 않습니까? 실제로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도 있지만 먹고 사는 것도 또한 전쟁인 것 같아요. 바쁘신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오셨으니까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 제가 그동안 많은 연구와 그다음에 실전에서 겪었던 부분들에 대한 현실성으로 만들었던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에 대한 제가 프로포즈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받아들이실지 어떠실지에 대한 거를 좀 판단하시기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계를 어떻게 나타낼까 하다가 사계의 절에 대한 거 어떻게 나타낼까 하다가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겨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인 게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춥지만 봄이 오고 있는 거를 느끼듯이 결과적인 거는 우리도 마찬가지로다가 이렇게 아기로 태어나가지고선 결과적으로 나중에 은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가져가게 되는 형태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에 대한 것 중에서 저는 항상 시대적인 흐름 또 사회학적인 흐름을 저는 사실 좀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사회학적인 거. 우리가 예전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전쟁이라든지 산업화, 민주화 이렇게 과정을 거쳐가면서 또 한때는 9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에 재테크라고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재테크보다는 다른 쪽의 얘기를 좀 많이 나누고 있고요. 한때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재테크 수단으로다가 많이 생각하다가 요즘에 사실 이제 AI로다가 건너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분명히 세상은 지금 현재 변해가고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 생로병사 부분들에 대한 인간의 삶으로 따진다 그러면 출생해서 결과적으로 맨 나중에 이제 은퇴라고 하는 과정을 가져가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결과적인 거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고 인간이 태어나서 결국은 성장해서 어른이 돼서 나중에 이제 늙어가지고 은퇴를 하듯이
결국엔 그 흐름 속에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의 먹거리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먹거리의 진화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보여드리게 되게 되면, 좀 전에 우리가 사실은 이제 재테크, 산업화가 오고, 재테크를 따져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먹거리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이제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인 건 그렇게 해서 하지만, 예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40년대생, 50년대생들, 즉,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둘러보시게 되면, 아마 30년대생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죠? 거의 다 30년대생들은 이제 90세가 넘어가셨으니까, 30년대생보다 40년대생들 일부 계실 거고, 이제 50년대, 60년대에 대한 시대적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인 건 그분들에 있어서의 나이의 변화에 따라서 보게 되게 되면, 현재 50년대생과 60년대생들이 60대와 70대를 딱 형성하고 있는 이분들에 대한 거는 산업화부터 가장 큰 부를 일궈 오셨던 분들이고, 가장 인구학적으로다가도 가장 많은 숫자 부분들에 대한 거를 분포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이제 또 100세 시대니까 1년 내에 돌아가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분들이 결과적인 사회의 어떤 경제적인 거라든지 사회 패러다임은 이제 그분들이 주도를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TV 프로가 한참 아이돌 프로그램에서 다시 말해서 다시 옛날의 프로그램들이 다시 반복되고 한다고 하고 내 프로 나오는 거는 거의 시대적인 흐름도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분들이 일궈놓은 지금까지의 재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어떤 사회 패러다임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불려온 거에 대해 가지고 1차적으로 보호하는, 지키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아마 얘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대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현재 시대적 흐름을 주도하시는 분들의 키워드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일궈놓은 거에 대한 보호. 어떤 재테크라고 해서 또 불리는 것도 있지만 현재까지 일궈놓은 거에 대한 보호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일단 우선적으로다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보는 형태가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세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시니까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일궈놓은 부에 대한 거를 가지고 마찬가지 자녀들한테 이제 승계하는, 넘겨주는 과정 속에서 흔히들 나오는 게 요즘에 나오는 얘기 중에서 부동산 같은 거 증여를 해줬더니 부동산을 증여해줬더니 애가 바로 없애버린다고 하는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줬더니만 대출받아가지고 자기 혼자 자기 명의가 됐다고 팔아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없어졌다든지 애한테 돈을 줬더니만 돈도 마찬가지 도박으로 다 써가지고 없애버렸다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른들이 주는 것뿐더러 이거를 가지고 애들이 함부로 쓰지 못하게끔 주기는 주되 부동산도 결과적인 거는 시간이 지나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주 적은 쪽에 금액이 가치가 아직은 적을 쪽에 빨리 증여를 해주는 것이 세무사들 입장이라든지 재산이 있는 입장에서는 그래 부동산이 올라가기 전에 빨리 증여를 해줘야겠지라고 해서 증여를 해줬지만 정작 애가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잘 관리를 못하고 오히려 애 명의로 넘겨줌으로써 이것이 분실되는 경우가 많고 애들한테 또 효도도 못 받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아예 안주만 못한 거가 되는 거고 그렇죠? 거기다가 하나가 또 문제가 뭐냐 그러면 자녀한테 부동산을 증여를 해줬는데 애가 효도도 안 하고 말 그대로다가 저거 되죠. 다시 갖고 올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법상으로서는 이미 자녀가가 된 거고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죠. 부모가 자녀한테 부동산을 증여해주게 되게 되면 또는 부모가 자녀가 결혼한 뒤에 증여나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 우리가 부모가 준 물건을 뭐라고 얘기하죠? 민법에서는 특유재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특유재산이 자녀가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게 되면 그 특유재산이 재산 분할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것도 들어가죠. 그렇죠? 결과적인 뭐냐면 부모에 있어서의 지금까지 벌어놨던 것 중에서 10억, 20억을 빼가지고 자녀가 잘 살으라고 기껏 부동산을 주던 물을 줬는데 애가 결과적으로 이혼을 해버리게 되게 되면 그것이 재산 분할에 들어가면 부모도 마찬가지 망가지고 애도 망가지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되다 보니까 야 이게 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거를 애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부모가 넘겨주면서도 통제할 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아주 쉬운 얘기로다가 말하면 애가 물건을 줬는데 거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대출을 받거나 자기 마음대로다가 등기부등본상에 자기가 주인으로 돼 있다고 자기가 물건을 팔아버리게 되게 되면
사실은 애도 그러다가 망가지거나 애가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골치 아픈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부모가 주면서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50년대와 60년대 생들의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지금 찾고 있는 형태가 되고요. 그러면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부모 세대는 이제 사망을 한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서 또 자녀들, 손자녀들이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부모가 일궈놓은 부에 대한 거를 누구한테 줘야 되고 우리 자녀들한테 계속해서 대를 물려서 좀 주고 싶은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뭐냐면 70부자가 3대를 못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대를 못 가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 부모는 손에다가 기름을 묻혀가면서 회사를 일궈갖고 돈을 벌었는데 그래도 바로 밑에 자녀까지는 아버지 엄마가 고생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나마 애들이 말을 듣는데 이 손주 애들 미국 보내놓고 어디 유학 보내놓고 한 애들은 부모가 고생하는 걸 안 봤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가다 보니까 이게 부가 3대를 못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다가 부가 그래도 계속 감으로써 애들이 가난해지지 않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생겼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 하다 보니까 부가 계속 내려갈 수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의 사회 현상 속에서 가만히 보게 되게 되면 서서히 일어나고 있어요. 2대, 3대, 4대. 다시 말해서 대기업군에서도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게 보면 예전에는 창업주가 사망하면 회사가 다 폭파가 됐는데 이제는 창업주가 사망한다 하더라도 회사가 2대, 3대를 가는 것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뭐냐면 제가 잡은 건 영성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걸 잡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세 가지 부분들에 대한 키워드 중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다가 해서 신탁을 가지고 왔는지 부분들에 대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확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사실 이제 세무 업무를 하고 회계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특히 뭐냐면 CEO 플랜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동안에 CEO 플랜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저도 사실 2006년도 때 처음 CEO 플랜을 접하게 됐었죠. 제가 CEO 플랜을 2006년도 첫 달 계약을, 첫 번째 계약을 2천만 원으로다가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정관을 변경해주면서 퇴직금에 대한 지급 배수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사실은 우리는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단순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영업을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대표님들은 뭐냐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라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일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거 정관 변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다 알지만 저 당시에는 저게 어마어마한 사항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정관 변경을 해주고 하다가도 이것이 2016년대에 왔을 적에는 10년 단위로 왔을 때는 뭐냐 그러면 그 위력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냐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2016년도에 됐을 때의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퇴직연금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2006년도에 있었던 CEO 플랜은 기본적으로다가 퇴직금의 지급 배수를 올려서 퇴직 시에 몽창 돈을 빼가지고 주식 가치를 낮춰가지고 승계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기업들이 봤을 적에 그거보다도 매년도 발생되는 비용을 뚫어내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 세무 회계 쪽에서 이제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말 그대로다가 이제 바로바로 손비 처리되는 부분들을 가다 보니까 퇴직연금제가 활성화되고 CEO 플랜이 내려갔던 형태가 되죠. 그러나 아직도 CEO 플랜이 잘 되고 있는 건 또한 사실이에요. 거기에 제가 지금 2020년도 들어서서 현재 봤을 적에는 여기에다가 세 가지 정도를 더 업을 좀 시켜서 더 품격 있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호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통제라고 하는 거, 의결, 영속에 대한 거 이 세 가지인데 보호했을 때는 도산격리 부분들에 대한 것이 주어지면 될 것 같아요. 도산격리 부분들에 대한 것은 말 그대로다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도산을 했더라도 그거랑은 무관하게 격리시키는 형태인데 신탁법에 되게 되면 신탁법 제22조 강제 집행행 금지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 금지 조항을 잘 활용하게 되게 되면 이 도산격리 부분들에 대한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실사례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통제예요. 아까도 마찬가지 부동산을 줬을 때의 사항이었었는데 부동산을 준다라고 하는 건 상가를 준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자녀한테 수익권을 주는 건데
그 수익권을 준 물건에 대해 가지고, 원물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함부로 대출을 받거나 함부로 양도를 못하게끔 부모가 그거에 대해 가지고 통제를 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양도나 담보 대출을 받으려 그러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동의를 받아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해서 신탁에 대한 거를 그렇게 신탁 원부에 작성을 놓게 되면 절대 물건을 함부로 팔 수가 없다는 형태가 되는 거죠. 거기에 회사의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업 승계 부분들에 대한 거 해가지고서 사실 진행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속 있고 증여 부분들에 있는데 증여 부분들에 대한 거 했을 적에도 마찬가지 주식은 주되 그 의결권 부분들에 대한 건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가 갖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영속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100년 가문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100년 가문.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특유재산, 자녀한테 증여나 상속을 해줬던 것이 말 그대로 특유재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재산분할권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부모가 일궈놓은 재산이 외부에서 들어온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 사위가 되던 며느리한테 요즘과 같이 30%가 넘어가는 이혼율 부분들에 대한 거가 있을 적에는 재산분할로 해서 뺏기는 경우에 부가 반토막 나서 갈 수 있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재혼도 많은 과정 속에서 이 재혼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서도 또 재산이 흐트러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하나의 블러드라인, 내 혈통으로만 묶일 수 있는 신탁을 활용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충분히 연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가능한 게 뭐야? 그게 신탁이다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선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서 좀 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신탁, 뭐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신탁하면 믿으신 맡길탁 아니겠습니까? 그죠? 신탁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는 제가 수많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결과적인 거는 이것을 가정적으로 가져갔을 때 제가 마이클 잭슨 패밀리 트러스트라고 하는 거를 봤었죠. 너무나 괜찮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자기 가족들을 위한 신탁으로다가 하는 형태를 보면서 이거 정말 좋구나라고 했는데, 우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두 가지를 묶는다 그러면 패밀리 트러스트하고 CEO 트러스트 두 가지로다가 큰 테마로다가 좀 분리해서 저는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보험금 청구권 신탁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도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24년도 11월 12일자에 금융위원회에서 사실 허용이 된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굉장히 생소하실 겁니다. 저같이 이거에 대해서 늘상 관심이 있던 사람도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25년도 초에 딱 발견하면서 오케이, 이거를 가지고선 제가 이렇게 상품화 컨셉 만들고 상품화 시킨 거지,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금융위원회에서는 뭐라 그랬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만 모이셨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 그러면 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렇게가 있는데, 계약자, 피보험자, 특히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적에 그 사망보험금은 누가 받냐면 수익자의 고유 재산이라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대법원 판결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사망보험금은 분명하게 뭐냐면 계약자 것도 아닌 수익자의 고유 재산으로다가 사실은 잡고 있는 형태인데, 이 사망에 대한 수익금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만약에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받을 경우에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될 수 있냐, 이 돈의 귀속이 나중에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냐 그러면 국가에서는 장애한, 특히 미성년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국가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 부모가 사망하면서 그 사망보험금 내려간 것이 자녀가 받게 되게 되면 장애인 단체에서의 통계가 뭐냐면 87%가 그 부모가 사망함으로써 발생된 사망보험금으로 인해서 우리 장애 아들이 87%가 폭행과 갈취당하는 대상자로다가 이게 통계가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장애인 단체에서 만든 그런 거예요. 무조건 부모가 나 살아생 전에 내가 아동을 뒀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애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더 많은 돈을 물려줘야겠다라고 하고 여러분들도 돈 아끼고 거기다가 사망보험금도 많이 들어놔가지고 해줬는데
결과적인 건 그 사망보험금이 애가 폭행과 갈취 대상이 되는 87% 부분들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건 심각한 사회적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이 사망보험금에 대한 거를 가지고 예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장애아들을 갔는데 이게 24년도 11월 12일자에 이 사망보험금을 어디로 갖고 왔냐 그러면 자본시장법 제103조 신탁 재산으로다가 금전 채권으로다가 갖고 들어오도록 허용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지나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신탁이 있고 신탁은 법률적으로다가 보호해 주는 거고 실제 그 안에 신탁에 들어왔을 적에는 뭐냐 그러면 금전도 있을 거고 그렇죠? 증권도 있을 거고 채권도 있을 거고 금전 채권도 있을 거고 무형재산도 있을 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재산에 뭐가 들어왔냐면 사망보험이 금전 채권으로 들어오는 걸 허용을 해줬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냐 그러면 이렇게 사망보험이 부모가 죽어서 훅 상속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법률적으로 신탁재산 금전채권으로 들어오는 거를 허용해 줬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다가 부모가 계약자 피보험자인 부모가 살아생전에 내가 이런 사망보험금,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을 가입하면서 이 가입한 증권을 가지고 신탁사를 건너가서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신탁,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라고 하는 거를 가입을 하면, 계약을 하면 부모 사후에 요 사망보험금이 신탁사에다가 부모가 살아생전에 남겼던 신탁 원부대로 누구한테? 마지막 수익자, 우리 자녀한테 그대로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법률적으로 만들어낸 게 이게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신탁이라고 하면 그거 되게 어려운 거 아니야? 신탁 그거 끝머리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 세무 업무거나 하지 사실 뒤에 처리하기가 너무 복잡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 어렵긴 어려워요. 그러나 앞에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신탁이라면 내 대상자에 그런 고객이 있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뭐냐 그러면 우리 24년도 통계청 장애 자녀들이 등록 장애들이 263만 명이에요. 등록 장애인만.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장애인증을 나중에 운동하다 다쳐가지고 아킬레스건 끊어가지고 노인애들 장애 등급 받은 사람들까지 합치게 되게 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늘어나는 건 우리 주변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대상자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냥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고 한다 그러면 그냥 말씀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장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26년도 불과 얼마 전에 2월 12일자에 국회에서 통과된 민법 개정안 부분들에 대한 것 중에서 우리가 상속에 대한 내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바뀐 여러 가지 있죠. 폐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유류분 청구할 수도 없고 상속에 대한 기업은 없게 되면 이제 못 받는 부분들에 대한 거 다 이제 정리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이 바뀐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뭐냐 그러면 CEO 트러스트예요. 그래서 이 CEO 플랜에 CEO 트러스트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제가 넣으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제가 분석하고 제가 만들어 놓았던 전략 10가지 부분들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했었어요. 보험금 청구권 신탁 이렇게 해가지고 초창기 때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보험금 청구권 신탁 나왔습니다 해가지고서 제가 참고로다가 이게 보시다시피 장애 유형별 부분들에 대한 거 해가지고 여기 우리 장애인들 등록 263만 명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지체, 시각, 청각, 언어 부분들에 대한 거 해가지고 정말 많습니다. 전체 인구의 5,168만 명에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5%에 딱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가족 숫자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우리 장애랑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세무, 회계 여러 가지 하시면서 전문 분야에서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돌봐주신다는 차원에서 하시게 되게 되면 상당히 좋은 부분들에 대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어제도 사실은 KBS의 방송국에
엔지니어 되시는 분하고선 사실은 이제 장애 부분들에 대한 거 가지고 신탁 상담을 하고 왔는데, 이런 거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 중에서 뭐가 있냐 그러면요. 상속증여세법에 대한 52조의 2에 보게 되게 되면 부모가 자녀한테 5억까지 주게 되게 되면 비과세 증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그게 반드시 뭐로 간다? 상사 신탁으로만 가야 된다라고 해서 비과세 부분들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 거를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전문가시니까 조금 하나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큰 분류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상사 신탁이 뭡니까? 민사 신탁이 뭡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탁자. 우리가 보험의 기원은 잠깐 1분만 말씀드려 볼게요. 뭐냐 그러면 이 신탁의 기원은 뭐냐면 11세기에서 13세기 어디에서 시작됐냐 그러면 유럽에서 시작됐어요. 유럽에서 시작될 적에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적에 교황의 명예에 의해서 출정을 해야 되는 아버지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아버지들을 위탁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탁자. 전쟁터에 나가려다 보니까 내 이 땅과 이 곡식들 이거를 가지고 우리 시집간 딸한테도 콩을 뭐 2가마니를 보내줘야 되고, 우리 아들한테 뭐 1가마니 보내줘야 되고,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줘야 되는데 나보러 전쟁터에 나가래. 그 전쟁터에 나가면 이 땅을 누군가가 또 뺏을 것 같은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징집 명령을 받아놓은 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종이에다 적은 다음에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깡패도 먹어낼 수 있고 다 뺏으면서 막을 수 있는 게 누가? 교황이거든요. 그래서 교황한테 찾아가서, 교황님, 저 교황 명예에 의해서 제가 출정을 하는데 대신 뭐냐 그러면, 옆에 땅에서 옆에 나쁜 놈이 이거를 뺏으러 오게 됐을 적에 이거 교황님이 못 뺏어가게끔 이거 교황님한테 이름 잠깐 돌려드릴 테니까 교황님께서 막아주세요. 그 다음에 종이에다가 적어준 것 중에서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들에 대한 걸 약속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준다고. 그렇다 그러면 제가 명예에 의해서 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황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해줄게. 라고 이제 진행된 거예요. 믿고 맡긴 거죠. 자, 여기서 뭐냐 그러면, 출정하는 아버지를 뭐냐 그러면 신탁에서는 그분들을 바로 위탁자라고 하는 거예요. 위탁자. 맡기는 사람. 그 다음에 받는 사람. 그걸 맡아주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면 그걸 수탁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마찬가지 수익자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아까 적었던 내용들, 이 적었던 내용들이 뭐냐 그러면 종이에 적었던 그 내용이 우리가 요즘에 와서는 그걸 신탁 원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탁 원부라고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에 대한 거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걸 하는데, 이 신탁 원부는 대륙법이 아니라 영리법이에요. 그러니까 대륙법으로 해가지고서 헌법체 몇 조 이게 아니라 말 그대로 스토리를 가지고 법제화시킨 부분들에 대한 사법적 체계, 사적 체계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수탁사 부분들에 대한 거에 대해서 할 적에 좀 전에 누구라고 했어요? 교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황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기관일 수가 있어요. 국민연금 같이. 자, 여기서 나옵니다. 뭐냐 그러면, 사람이나 기관이 맡게 되게 되면 그거를 무슨 신탁이라고 그러면 그거를 민사신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 그대로 은행, 증권, 보험사 같이 은행, 증권, 보험에 해서 업을 하는 신탁 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그걸 겸업신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그걸 상사신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반드시 상사신탁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발생이 된다? 수수료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 5억까지 주게 되기 때문에 비과세 부분들에 대한 거 어디로 가야 된다? 반드시 상사신탁으로 가야 되는 게 우리 상속증여세법 52조의 2에 있는 유일한 상속증여세법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큰 축을 여기서 마련해주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예전의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의 부분들에 대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신탁 원부를 어떤 식으로다가 만들었는지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신탁을,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계약하고 나신 다음에 저랑 같이 이제 상담을 해요. 저랑 같이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 같은 거, 그리고 내가 사망했을 적에 그 사망보험금이 신탁으로 올라가면 어차피 부모가 안 계신 부모 사후에 우리 장애인 자녀들의 지속 가능한 보편적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사실 부모가 신탁 원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작성을 하는 건데, 그 작성을 할 적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거죠. 그런데
이 신탁 원부에 대해 가지고 할적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신탁 원부 보면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가 당연히 나오게 되는 형태가 되고요. 요거는 저희가 신한은행에다가 했었던 그러한 사례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자, 제1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이렇게 위탁자 나오는 거고요. 수탁자 나오고 신탁 재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한 거, 요거 날짜 부분들에 대한 거는 보험 계약 일자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하고요. 신탁 기간 부분들에 대한 것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다가 신한은행 부분들은 30년, 그리고 계약이 끝난과 동시에 자동으로다가 갱신을 계속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거의 자녀가 살아있는 한 종신으로 가는 그러한 계약에 대한 내용이 잡혀져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탁에 대한 목적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신탁 목적 부분들에 대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자폐성 자녀 부분들에 대한 우리 장애 자녀에 대해 가지고 보호적 지급을 해주는 거가 되는 거죠. 그 지급인데 여기에서의 지급이라고 하다 보니까 보험금 청구권 신탁에 대한 거를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어느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했죠. 사망보험금이 올라오면 그 지급을 해주라 그랬더니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애한테 매달 뭐 30만 원씩 50만 원씩 그 다음에 결혼할 적에 뭐 몇천만 원 그것 때문에 뭐 할 학교 들어갈 때 얼마 이러고 끝이에요. 아니 그렇게 하게 되게 되면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아니라 그냥 일반 연금을 가입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보험으로다가 연금 가입하게 되면 4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연금 가입하면 되는 건데 굳이 보험금 청구권 신탁까지를 끌고 들어올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굉장히 의아하게 지금 다른 회사에서 하는 걸 보면 되게 의아한 형태로다가 있는데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이 지급의 형태를 좀 달리 자녀를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이고요. 저는 그렇게 또 만들어서 신탁에 대한 계약을 했습니다. 자, 제3조는 뭐냐면 신탁 재산이죠. 뭐냐면 사망보험금이 1억이니까 1억.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할 적에 이렇게 그 상품명까지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상품명을 집어넣고 사망하게 되게 되면 그것이 어때요? 신탁사로다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준 내용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 수익자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보험 수익자는 결과적인 건 뭐냐 그러면 보험은 우리한테 자녀가 되는 거죠. 미성년자 자녀가 되는 거지만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자녀가 받았는데 자녀가 미성년자고 자녀가 장애인이니까 관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익자를 누구로 변경해야 돼요? 신탁사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약하는 날 당일날 모든 서류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핸들링하는 게 사실 제가 직접 해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해가지고서 신탁 계약하는 날 보험 수익자가 신탁사로 건너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류를 일괄로다가 전개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후 수익자 지정이죠. 사후 수익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보험에서 부모가 계약자 피보험자 사망하게 되면 우리 자녀가 말 그대로 수익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익자가 직계 비속이어야 되는 거고요. 몇 프로 받아야 되냐면 100%를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마찬가지 우리 장애 유형 부분들에 대한 거 해서 명시해 주게 됐는데 어느 회사 신탁사랑 제가 굉장히 실망했던 게 뭐냐 그러면 장애하면 장애하고 우리 자녀는 똑같은 자녀인데 거기다가도 애들의 그 아픔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안 받아주는 그런 수탁사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심하게 싸우고 그랬었는데 회사 규정이다라고 하는 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참 안 좋은 회사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수탁사에 가서 한다고 해서만은 되는 거는 아닌 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거죠. 뭐냐 그러면 요번에 했었던 고객분 이제 신탁했었던 거고 이 홍수삼 목사님은 본인의 계약에 대해서 알려줘도 괜찮다. 왜냐면 많은 장애 부모님들께서 이 과정을 겪어올 때까지 얼마나 속 썩고 얼마나 마음 아프고 그랬는데 자기가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끝까지 계약을 가는 거를 진행을 해보겠다. 그래야지만 다음에 쫓아오는 부모들이 덜 고생할 수 있게끔 자기가 끝까지 해보겠다라고 해서 저랑 같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험 계약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신탁 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6개월 과정 속에서 저는 사실 수탁사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상품화시키고 이거를 로직을 만들어내려고
정말 수탁사부터 뭐 다 돌아다녔는데 정말 무시와 멸시 별 참고 돌아다니면서 별소리 다 들어가면서도 사실 끝끝내 만들어냈어요. 그 중에서 이 부모가 해줬던 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이거죠. 우리 아이는 자폐아인데 아빠 하나가 있는데 얘 38인데 얘는 자폐아야. 그러니까 그 사모님 우리 고객님께서 너무 속썩이신 거죠. 사실은. 그런데 내가 죽으면 우리 애가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가 내가 없거나 불안하게 되면 얘는 먹는 그런 게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죽어서 사망보험금이 나오게 되게 되면 6달 정도, 한 6개월 정도만큼은 100만 원씩이 좀 지급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100만 원씩을 지급하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7차월부터는 얼마씩 그러면 할 거니까 7차월부터는 30만 원씩 그 돈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해서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 부모가 요청했던 내용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게 되게 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왜 계좌를 2개를 되느냐 하나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수탁사도 있는 거고요. 그런 소리 말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수탁사도 있기 때문에 정말 가섭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제가 끊임없이 수탁사랑 얘기 나눠가지고 이렇게 2개로 다 나누는 거에 대한 거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할게요. 뭐냐 그러면 긴급 의료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긴급 의료비 지원에 대한 거. 제가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계약하고 났는데 이것이 사기가 아닌가라고 해서 우리 자폐아의 사회복지사가 같이 나와 있었어요. 사회복지사가 같이 나와 있었는데 저희가 이 보험금 청구권 신탁에 대한 거를 제가 직접 설명하고 이거를 든든정 종신으로다가 보험을 받는 과정 속에서 옆에 사회복지사가 있었는데 47살이래요.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풍수연자님이 잠시 물을 가지러 간 사이에 이 47살 된 사회복지사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다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있는 줄 알았다 그러면 자기가 정말 부끄럽지 않게끔 할 수 있었는데 라면서 얘기를 하는데 모태 종교인이에요. 정말 진실한 기독교인이고 자기는 사회복지학과를 나왔는데 자기가 맡아 있는 장애아 중에 부모가 동시에 사망을 하는 관계로다가 자기밖에 팔찌가 없었는데 애가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못 견디고 밤에 나가다가 뺑소니 차에 치여가지고 응급실을 갔는데 그거를 가지고서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죠.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으니까 전화 안 받으니까 한쪽에 있었던 사회복지사한테 전화 와서 병원을 달려갔더니 사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정보증. 그런데 그거를 못 하겠더래요. 그거를. 왜? 이것이 나한테 올까 봐. 그래서 그때 못하다가 나중에 바깥에 고민하다가 들어와서 그냥 어찌없이 사인했는데 다행히 수술이 잘 됐고 다행히 교인들이 도와줘가지고 무리가 됐지만 만약에 그 순간에 이런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부모가 들어오는 거가 있었다 그랬으면 자기가 그거를 사인을 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왜 지금 나왔냐. 아무튼 나와서 너무 고맙다라고 사회복지사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거죠. 다시 말해서 뭐냐 그러면 애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애가 마찬가지로다가 굉장히 위험한 병에 걸리거나 그렇게 되면 생명의 응급적인 발생이 되거나 그 다음에 사고로 인한 긴급한 수술 장기 요양을 요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애한테 병원비를 지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서 듣는 것 중에서 뭐냐 그러면 아니 애가 다쳐있고 애가 장애인인데 누가 병원비를 주냐 이거죠. 이 얘기에 대한 퀘스천이 안 붙습니까? 붙게 되는 거죠. 제가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가지고 쭉 얘기하고 뭐 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부모도 없는 과정 속에서 사후 후에 우리 애가 다쳤는데 누가 거기다가 지급을 하겠냐 이거죠. 우리 애 병원비, 퇴원비, 입원비, 수술비를 누가 그러지 않으면 병원에서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부모 사후에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하면서 확 이제 인식이 돼서 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한 결과 이 부분들에 대한 걸 뭐냐면 신탁 관리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이제 하게 됐어요. 이게 부모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신탁 관리인이 필요하구나. 그거를 여러분들께서는 뭐냐면 성령 후견인 제도라고선 알고 계실 텐데 성령 후견인 제도 부분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신탁 관리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법원에서 이 변호사를 하세요, 이분으로 하세요라고 한들 실제로 안 먹히는 부분들에 대한 사례가 발생되다 보니까 이것도 두려운 것 같아. 재단이라든지 뭐 이런 쪽을 가지고서
이 후견을 받으려다 보니까 창업, 본래 설립자는 좋은 취지를 갖고 있으나 설립자 사망 이후에 남아있는 그 이사회에서 그 형질을 변경시켜 버리니까 여기에 대한 케어가 끊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형태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신탁관리인은 개인이 아니라 어떤 단체, 그것도 장애야 단체 부분들 중에서, 장애야 단체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것이 가장 그래도 활동성 있고 해봤던 그런 데가 어떻게 되면 그게 한국자폐아 사랑협회더라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한국자폐아 사랑협회는 벌써 10년 넘게 실질적으로다가 애들을 매년 10명씩 뽑아서 실제로 애들을 케어해주고 있고 애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애들 병원 데려가 주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해주고 있는 거에 대한 진짜 검증된 단체니까 이 한국자폐아 사랑협회하고 저하고 마찬가지로다가 업무 협약 부분들에 대한 거를 맺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회장님하고선 저랑 같이 해서 업무 협약식을 맺어가지고 이따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신탁 사무관리의 감독, 그 다음에 긴급 의료비 지원 청구를 누가 하냐 그러면 자녀가 사고가 났다는 것이 올라오게 되게 되면 그걸 어떻게 됩니까? 신탁관리인이 신탁사에다가 연락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수탁사는 어떻게 됐냐면 그거를 자녀한테 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병원으로 바로 쏘게 되는 거죠. 바로 병원으로 쏘게 했으면 이런 시스템 부분들에 대한 거를 다 신탁 원부에다가 놓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다 만들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받고 난 다음에 사망을 하게 되게 돼요. 자녀가 1억을 줬으니까 부모 사후에 1억을 줬는데 자녀가 그거를 아무 일 없이 잘 쓰고선 자녀도 마찬가지 생을 마감을 하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장애 자녀가 말 그대로 갑자기 또 사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적에 그 남아있는 잔액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누가 얘기하냐면 다른 여수탁소에서는 그거를 상속에 대한 순위, 만약에 형제들이 대개 보면 없다 보면 그 돈을 국가로 귀속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왜 국가로 귀속시키냐 이거죠. 그거를 자녀를 돌봐줬었던 데다 기부하게 해주면 안 되냐고 제가 수탁사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왜?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또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냐 그러면 제가 만든 건 뭐냐 그러면 이거를 한국자폐아 사랑협회로 기부하게끔 해서 다른 또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걸 기부하는 걸 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엔딩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수수료 관련된 사항은 상사 신탁이니까 당연히 수수료가 나오죠. 이 수수료는 회사마다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회사마다 너무 차이가 심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 0.5%부터 1.5%를 막 불러요. 그래서 처음에 계약을 할 적에 신탁 원부 계약을 할 적에의 수수료, 설정 수수료가 있고요. 그거를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의 수수료, 두 가지 수수료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많이 나오게 되게 되면 그 수수료는 좀 다운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0.5에서 1.5 큰 부분들에 대한 것부터 지금은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하는데 신탁의 종료가 언제가 되냐 그러면 여기 보면 신탁 재산이 본 계약에 따라서 전액 다 현금 지급되고 나면 이제 끝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선 신탁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제 종료가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가지고 하고요. 여기에 위탁자, 그 다음에 신탁 관리인, 사후 수익자 이 부분들에 대한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 부분들에 대한 거 가지고 하는데요. 제가 하나 한 게 뭐냐 그러면 이 위탁자의 뭐냐면 위탁자, 다시 말해서 보험 계약자인데 신탁을 가져가다 보니까 얘네들이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문제가 있었죠. 뭐냐 그러면 신탁을 부모가 치매가 걸렸는데 보기에 멀쩡하니까 그냥 신탁 계약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 그러면 신탁 계약을 할 적에 부모의 정신 상태가 멀쩡한지 인지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정신과 소견서를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신탁 관리를 하게 되게 되면 제가 이렇게 신탁 관리 부분들에 대한 거 한국사랑자폐협회랑 하기로 했다 그랬더니만 어느 친구가 창구에 가가지고서 신탁 관리는 자기도 사랑자폐협회로 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그거 그렇게 되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뭐냐 그러면 등록을 하려고 그러려면 이 한국 여기 사랑협회에서 뭐냐면 이 인감증명서를 다 갖고 들어와서 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싸 나도 그렇게 활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정말 고객한테 사기치는 거예요. 우리한테 사기치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사기를 치는 거죠. 제가 이거를 신탁 관리를 해주겠습니다. 이걸 사랑자폐협회를 하겠습니다. 이래놓고 나한테 사랑자폐협회는 모르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은 다 말 그대로 어떻게 되냐면 저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후 수익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다 가져가게 되게 되면 이게 보험금 청구권 신탁 원부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여드리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다가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그래 내 주변에 있는 미성년자 그 다음에 장애 자녀들한테 우리 고객분들 중에서 세무기장을 맡기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지금서부터 또 말씀드릴 26년도 2월 10일자 국회를 통과됐던 법령사항을 보게 되게 되면 이게 미성년자나 장애 자녀뿐더러 이 보험금 청구권 신탁에 이런 기능도 또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패밀리 리셋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년도 2월 10일자 유리분 제도 개정하고 이 보험금 청구권 신탁의 활용 전략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가지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은 드릴 수는 없으나 뭐 다 알고 또 계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핵심적인 내용 부분들만 보죠. 유류분 제도 부분들에 대한 거 여러분들 누구나 뭐 잘 아시겠죠. 1977년도 이게 나왔던 부분들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농경사회 힘으로 필요하던 사회니까 유류분 제도라는 게 필요했지만 지금은 굳이 뭐 유류분 제도에 대한 거 그러나 그 유류분 제도가 없어진 거냐 아니냐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류분 제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몇 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자 뭐냐 그러면 유류분 제도에 있어서는 뭐냐면 유류분 제도는 폐지가 아니에요. 유류분 제도가 폐지됐다고 어느 분이 전태 와가지고 유류분 제도 폐지된 거 아닙니까? 라고서 전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성동구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Q&A 시간에 어느 분이 유류분 제도가 신탁을 설정해 두게 되면 유류분은 없어진다고 했는데 왜 거짓말을 하시냐고 전때 오히려 그러길래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냐고 했는데 유류분은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유류분은 살아있는 거가 되는데 뭐냐 그러면 2월 12일자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유류분 제도가 발생이 됐을 적에 예전에 원물 반환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로 바뀌었습니까? 가액 반환으로 바뀐 거예요. 원물 반환에서 가액 반환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라고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세무하시는 분이고 회계하시는 분들이니까 그거 물어보시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원물에다가 딱 유류분 걸게 되게 되면 이거 함부로다가 나중에 뭐 소송 걸고 여러 가지 해버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게끔 하라고 그랬어요. 돈을 줘서 정산해서 떨어낸 다음에 빨리 나머지 가족들이 활동을 하라라고 하는 거로 법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거기에 주식이라든지 뭐가 있든지 간에 어떤 이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액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평가 얘기되든 아니면 주식에 있어서의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 부분들에 대한 걸 한다든지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액으로 해서 부채점 다수인들 간에 거래에 형성되는 시가가 없다 그러면 보충력 평가 방법으로 해서라도 여하튼 간에 평가를 해서 넘겨줘라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번에 나왔다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환의 명문화가 되고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폐륜 여러 가지가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요 하나 부분들에 대한만 갖고선도 충분한 먹거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뭐냐 그러면 현금에 대한 부족 리스크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들 뭐냐 그러면 아까는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인 내 주변에 둘러보면 다 있을 만한 미성년자나 장애인 자녀 부분들에 대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다가는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런데 약간 단계를 좀 올려서 보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분들을 납부하는 사람들을 찾아보는 거죠. 우리가 화장터에 등록된
화장한 부분들에 대한 거, 사망에 대한 걸 따지게 되면 연간 한 35만 명 정도가 사망에 대한 통계 숫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결코 많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네, 결코 많지 않다는 것. 결과적인 거 5에서 7% 범주 내에서만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고객분들 중에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나 반드시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부동산 가액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주식시장에 대한 것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내용들. 여러 가지가 볼 수가 있죠.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상속증여에 대한 율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1억에서 5억에서 30억 초과 부분들은 50%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으나 이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사실은 요즘에 웬만한 거 부동산 따지게 되면 10억, 20억, 30억, 50억, 100억 금방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고객분들 중에서 종합소득세가 아닌 성실신고 과세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 같은 케이스에서는 상속세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되고요. 그 상속세라는 부분들에 대한 집안을 열어보게 되면 반드시 뭐냐면 집안마다 다 대소사의 부분들에 대한 또 자본들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서 유류분이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결과적인 것 부분들에 대한 거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될 재원이 또 필요할 뿐더러 거기다가 유류분까지 발생이 돼버리게 되게 되면 이 유류분 반환 소송까지 걸린 집안이 되게 되면 2중, 3중으로다가 현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확 닥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뭐냐 그러면 이번에 나온 것 중에서 가액 반환 부분들에 대한 걸 일정한 시점 부분들에 대한 걸 지나치게 되게 되면 결과적인 지연 이자 부분들에 대한 걸 또 5에서 12%가 부과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게 장난이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이 부분들에 대한 거 야 그래 현금 유동성 부분들에 대한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될 거고 그 현금에 대한 유동성 부분들에 대한 거를 그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나라고 하는 거를 그 고객들과 여러분의 입장에서 같이 한번 봐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현금화 부분들에 대한 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상속세 부분들에 대한 건 현금으로 납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물납하면 된다, 뭐 한다고 하지만 실제 물납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무서장한테 그거 결제 받아내기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쉽지 않다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인 건 현금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현금 부분들에 대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부분들에 대한 것이 뭐냐 그러면 저는 보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서 한 20년 동안 넘게 제가 해서 쭉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많은 한 1000분이 넘는 거죠. 저도 CEO 분들에 대한 1000분을 넘게끔 해가지고 했고 그 중에서 상속세를 납부하셨던 수많은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다 상담을 해보면 결과적인 부분들에 대한 거를 뭐 상속세 200억을 냈다고 한다 그러면 결과적인 부분들에 대한 거 한 80억 정도 부분들에 대한 건 다 보험으로 하셨던 제 통계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래? 그럼 거의 한 40% 정도가 뭐냐 그러면 상속세에서 40%는 보험으로다가 다 처리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뭐냐 그러면 어제도 지방에 계신 모 분의 자제분하고선 제가 통화를 했지만 제가 예전부터 만들어드렸던 이 승계 플랜에 의해 가지고 자녀들한테 다 증여를 해주고 지금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 그러면 이분은 뭐냐면 자기 사망 시 현금이 뭉치로 나올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현금이 뭉치로 나올 수 있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하다 보니까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그게 보험이다라고 하는 걸 그분은 아예 확신으로 갖고 계세요. 그런데 실제 자산가 분들은 그렇게 움직였어요. 자기가 사망했을 적에 뭐 집을 팔고 6개월 이게 아니라 현금이 뭉칫돈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 그래서 그분들은 뭐냐 그러면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보험을 끊임없이 가입을 하세요. 그 보험을.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이분도 마찬가지 한 300억 정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추가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하고 나머지는 또 뭐냐 그러면 35% 정도 대신 한 70억 정도는 뭐냐 그러면 법인에서 해요. 법인에서 뭐를 하냐면 퇴직금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뽑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법인에 대한 거, 그리고 나머지 부분 25%는 부동산을 이제 매각을 하는 그런 거로다가 가게 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유료본 부분들에 대한 거하고 상속세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보험금 청구권 신탁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다가 사망 시, 부모 사망 시에 사망 보험금이 어디로 올라오고라 그러면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보험금에 대한 거 해서 딱 사망이 하게 되게 되면 바로 신탁으로 올라올 수도 그렇게 되는데, 이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아무렇게나 가입되는 게 아니라 네 가지 요건을 줬어요. 뭐냐면 3천만 원 이상, 그 다음에 계약 구조가 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다 동일하게끔 그렇게 해놨고요. 수익자 부분들에 대한 거는 우리 신탁업자들이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들에 대한 거는 보험계약에 대출이 없어야만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사망보험금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아까 우리는 미성년자나 장애인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 있는 집안은 문제가 또 있어요. 뭐냐 그러면 부모가 사망하면 현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될 재원으로다가 써야 되는데, 이 사망보험을 저희가 10억, 20억을 지급해본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고 이거를 가지고 당장 자녀가 써버려요. 네, 그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부모님들 중에서 그냥 법정 상속인 이름으로 해두다 보니까 이게 지정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온 자녀들이 다 도장을 찍어야지만 저희 보험회사에서 돈을 내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몰랐던 자녀들까지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 사망보험금이 나왔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서 엄청나게 싸움박질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류분 발생이 되는 거고 막 소송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일수록 여러분들이 이런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차라리 부모가 사망한 뒤에 이 부분들에 대한 걸 사망했을 때 그 사망보험금 자체를 첫 번째 뭐냐 그러면 설정을 하는 거죠. 첫 번째 뭐냐면 상속세를 납부한다. 네,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부모가 사후에 사망을 했을 적에 신탁으로다가 뭐를 한다? 상속세를 납부한다. 그 상속세 납부할 적에 여러분 아까 드린 것처럼 그거를 대표 자녀한테 준다? 그게 아니에요. 어디로 간다? 그 돈은 수탁사에서 어디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바로 세무서로다가 지급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지급할 수 있도록 이 신탁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설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또한 아까 이게 말씀드렸던 미성년자나 장애인들이 아니라 이게 부자들한테도 이게 해당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뭐냐 그러면 예전에는 보험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종신 부분들에 대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여기에서의 일반 사망보험금이라고 주는 거는 뭐냐 그러면 생명보험사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에 있는 상품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오직 생명보험사에 있는 종신하고 정기보험만 해당되는 거지 무슨 연금상품이라든지 변액상품이라든지 이런 건 다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생명보험사의 종신하고 정기보험만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요즘에 있어서의 회사는 바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냐 그러면 이거예요. 요즘에 100세가 되다 보니까 10억, 20억, 30억이 추가적으로 필요해. 그런데 어른이 어떻게 되면 78세, 거의 79세가 됐어요. 예전 같았으면 보험 가입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식으로 가입이 됩니다. 가입이 됩니다. 그 가입이 되는 상품이 결과적인 건 보험금 청구권 신탁에 해당이 돼요. 뭐냐면 변액이 아니기 때문에. 종신이기 때문에 79세, 80세까지 가입이 되는 거니까 자산가 분들이 나 몇 년 못 살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빨리 보험 가입하시는 게 최고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다가 보험 가입한 지 4년 뒤, 5년 뒤에 돌아가신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보험료가 당연히 젊었을 때보다는 비싸죠. 한참. 그러나 그것이 차라리 목돈을 마련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목돈 마련한 걸 가지고 정확하게 신탁으로 엮어서 상속세를 납부하게끔 해서 본래에 내가 읽어놓았던 부동산부터 우리 가족에 대한 궤도를 그대로 유지시켜주기 위한 어른들의 전략으로 보시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 고객분들한테 잘 설명하시면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영역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속세 납부 재원 부분들에 대한 거, 유류분에 대한 납부 반환 부분들에 대한 거, 미성년 자녀 부분들에 대한 거 해서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정말 활용도 부분들에 대한 것이 높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탁 원부에 작성을 했었죠. 아까 보여줬던 장애인 신탁하고 이 신탁 원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다른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한테 어떤 친구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신탁 원부 샘플을 주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건 사례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집안 문 열어보면 서로 살아가는 내용이 다 다르듯이 모든 걸 다르지만 그거를 가지고 묶어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그 친구한테 얘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들에 대한 거 정말 좋으니까 이 과세 이슈, 법적 리스크 이런 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우리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이번에 26년도 개정 부분들에 대한 법률 사항하고 하게 되게 되면 정말 좋은 거로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전에 CEO 플랜 이상 가는 부분들에 대한 거고요. CEO 플랜은 퇴직금에 대한 재원 마련에서 퇴직연금제가 시작이 되면서 사실 퇴직연금제가 시작이 되면서 그거에 대한 효용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CEO 플랜은 사실 많이 주저앉은 거죠. 그러나 이거는 CEO 트러스트는 뭐냐면 CEO 트러스트 플랜은 뭐냐면 향후에 계속해서 넘어갈 사항으로다가 이런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CEO 트러스트 플랜 어떤 식으로다가 어떤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할 것인지 부분들에 대한 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자산가들한테 해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 보험을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 자산가 분들 대표들한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CEO 트러스트 부분들에 대한 거를 설정을 해드립니다. 어떤 분은 뭐 혈통 신탁을 해달라, 블러드라인 트러스트를 해달라라든지 어떤 분은 의결권 신탁을 해달라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수익자 연속 신탁에 대한 거, 패밀리 신탁에 대한 거 여러 가지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다 내용을 보게 되면 경영인 정기보험으로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뭐냐면 100% 비용 처리되는 부분들에 대한 거라서 나중에 과세 이연되는 형태가 있겠지만 그래도 여하튼 간에 비용 처리를 해서 저희가 경영인 정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회사에서 나온 2월 9일자에 나온 더블 플랜이라고 하는 상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납입한 보험료가 생기게 되게 되면 우리가 사망보험금에 대한 거 1억, 10억을 하게 되면 보험료 납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 납입하고 나면 나중에 그러다가 사망하게 되게 되면 납입한 보험료 플러스 차액해가지고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건데 이번에 새로 나온 상품들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 10억, 사망보험금 10억 해가지고 만약에 1,000만 원짜리 들어갔다 그러면 1년에 1억 2천 부분들에 대한 거 10년 12억을 납부를 하고 나면 납부를 다 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그걸 보험으로 왜 갖고 들어오죠? 사망보험금밖에 없는데? 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나온 더블 플랜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건 뭐냐면 12억을 다 납입한 거를 가지고 나 다음에 거치 기간을 3년을 된 14년 차가 됐을 적에 그때부터 납입했던 거에 대한 10%씩을 매년 10%씩 10년에 걸쳐서 다시 말해서 10번을 빼는 거죠. 10%씩 10%니까 결국은 100%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인출을 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출을 해놨는데 사망보험금 10억은 어떻게 죽었다 살았다. 그거는 그대로 살아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있으니까 야, 이것도 괜찮은 건데 또 하나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회사 중에서 가지급금이 만약에 대표들한테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머리를 잘 쓰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CEO들한테는 유용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머릿속에 두시면서 CEO 트러스트 부분들에 대한 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의 CEO 트러스트 부분들에 대한 것이 필요하냐라고 한다 그러면 상속세 부분들에 대한 유동성 위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상속세 부분들에 대한 내용에 대한 거죠. 왜냐 그러면 대표들은 결과적인 부분들에 대한 거는 회사를 이뤄놓고 뭘 해도 다 좋아. 또 사람의 생명이 유한하다 보니까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결과적인 거는 부모가 일궈놓은 부로 인해서 자녀들이 망가져요. 여러분들도 세무사 많이 해보시고 회사 했으니까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서 오랫동안 탑 클래스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정말 훌륭하신 대표님들 봤는데 특히 의사들도 그렇고 뭐 다 대표들도 그래요. 잘 살다가 부모가 갑자기 사망하시게 되면 쪼그라지는 게 너무 많이 봤어요. 쪼그라지는 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속세 부분들에 대한 유동성 부분들에 대한 확보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그 다음에 배당에 대한 한계들, 배당 부분들에 대한 걸 뭐 2천만 원까지 부분들에 대한 건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결과적인 거는 배당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지분 분쟁의 심화예요. 지분 분쟁의 심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디지털 IP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뭐가 됐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요즘 비트코인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비트코인 부분들에 대한 거.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것 중에서도 뭐냐 그러면 만약에 그 비트코인이 가지고 계신 분이 갑자기 사망해 버리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보죠. 그래서 크게 아젠다 부분들에 대한 거를 세 개를 잡은 내용이 드는 겁니다. 뭐냐면 생존 전략이 있는 거고요. 하나는 미래 부분들에 대한 거, 가문 연속성 세 가지 부분들에 대한 거를 내용으로다가 가지고서 봤습니다.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인 건 보호, 통제, 영속 부분들에 대한 세 가지 부분들에 대한 것을 머릿속에다가 딱 집어넣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대표를 만나든 어느 이야기를 나누든지 간에 충분한 대화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화를 충분히 리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을 좀 말씀드려 보게 되게 되면 생존 전략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보게 되죠. 그래서 생존 전략 파트 1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보게 되게 되면 유동성 위기 부분들에 대한 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많죠. 그래서 결과적인 부분들에 대한 거 우리가 상속세가 한 200억 정도 나오는 한 500억 정도의 자산가 분들 보게 되게 되면 이 분들이 사실은 뭐냐 그러면 굳이 이렇게 현금에 대한 것이 많지를 않아요. 현금이 많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인 없는 거 보니까 주식을 급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굉장히 유동성 부분들에 대한 위기에 대한 리스크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 상속세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제가 말씀드리게 뭐냐 그러면 200억 부분들에 대한 것 중에서 결과적인 건 뭐냐 그러면 보험금 부분들에 대한 걸 제 자료예요. 해보니까 한 80억 정도는 보험금으로 나갔어요. 40% 정도 부분들에 대한 거. 나머지는 뭐냐면 법인 자금에서 빼는 거예요. 법인 자금에서 빼게 되게 되면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법인 자금에서 돈을 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퇴직금이죠. 여러분들 법인 자금에서 뺄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세무회계 쪽이시니까 저거지만, 뭐냐 그러면은요, 실제로다가 세무조사 맞은 데를 많아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서 정관 변경을 해드린 것 중에서 세무조사 맞은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괜찮은 데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이 세무조사를 맞았을 적에 제일 먼저 갖고 오는 게 뭐예요? 정관 먼저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정관에 보게 되게 되면 회사가 이 돈을 어떤 식으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럼 가져간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의사회 이 부분들의 회의록을 볼 적에 예를 들어 제일 먼저 뭐부터 봐봐요. 이거 내용이 있냐 없냐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했을 적에 우리가 회계 부분들 들어가서 정관을 뒤지다 보게 되면 이게 실제로 가져갈 수 있냐. 다시 말해서 배당이라고 하는 이익소가 이 부분들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정기적인 배당으로 가져야지 상법제 462조에 해당하는 정기 배당이 있느냐. 두 번째, 이거를 가지고 주식으로다가 주게 되면 이 주식에 대한 배당이 과연 가능하게 되어 있냐. 상법제 462조의 이 부분들에 대한 주식 배당. 또한 우리가 회계 결산기 중에 한 번을 더 배당해 줄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중간 배당인데 상법제 462조의 3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그것이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냐?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냐 이거죠. 그런데 거기다 하나 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보험 계약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보험 계약이라고 하는 현물 부분들에 대한 거를 결과적으로 가지고 와서 대표이사가 가져가려고 하면은 이 현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합법적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상법제 462조의 4 부분들에 대한 건 뭐야? 현물 배당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상법제 462조 3 중간 배당과 상법제 462조 4 현물 배당은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는 회사에 하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부분들에 대한 회사들 정관을 가서 들춰보면 이게 다 있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실제 세무조사 나갔을 적에 딱 해가지고 뒤밀기 시작하면은 회사가 깨지는 거예요. 회사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세무 회계 처리해달라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뒷수습을 요구할 적에 여러분들도 할 말이 없게 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CEO 플랜, 제가 왜 CEO 플랜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그러한 정관 변경에다가 회사의 주식 가치를 평가해서 그 주식 가치와 대표이사의 재산까지 한 다음에 그거를 상속세를 예측을 했고 그 예측되는 상속 세금만큼을 종신보험으로다가 제가 클로징을 했으니까 몇 천만 원짜리 계약을 그렇게 해서 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의 비교할 사항이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는 뭐냐면 퇴직금에 대한 것뿐더러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이제는 배당이라고 하는 거를 더 가야 되다 이거죠. 예전에 퇴직금에 대한 거는 지급 배수라고 하는 거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그렇죠? 지급 배수에 대한 거를 가지고 했으나 21년도부터는 지급 배수 퇴직금이 몇 배, 2배수로다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줄어든 효용 가치가 떨어졌던 상황인데 그럼 앞으로는 어때요?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익 소각 나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배당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제 대통령 그 경제자문회의에서도 나왔던 게 뭐냐면 김동완 3% 그 사람이 했었던 내용이 뭐예요? 결과적인 건 앞으로는 배당에 대한 정책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맞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제가 누없이 강조했던 것이 결국은 배당 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정관 변경과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녀들은 3명 있으니까 똑같이 나눠줄래? 나는 뭐 아들, 딸 구분 없이 똑같이 줄래?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한항공 같은 예를 본다 그러면 33%씩 다 나눠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튕기는 거예요. 튕기는 거야. 나 너희들 싫다. 튕기는 거야. 그래서 PEF랑 결탁을 하게 되게 되면 이 회사 어떻게 되는가? 그냥 적재적 M&A에 노출돼가지고 그냥 회사 없어지는 거거든요. 아니 부모가 자녀한테 동일하게 준다고 해서 동일하게 주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 회사 싫어 해가지고 한 해가 튕겨 나갈 적에 PEF 사모펀드랑 손잡고 되게 되면 회사 하나 적대적 M&A 들어오는 게 너무 쉽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신탁으로서 처음서부터 지분 부분들에 대한 거 나눠줄 때, 그 다음에 의결권 부분들을 신탁으로서 신탁 원부에 제어를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이 통제된 부의 승계가 이루어져서 2대 3대가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신탁이라고 하는 CEO 트러스트 플래닝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수익권과 의결권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뭐냐 그러면 수익권과 의결권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하는 거. 수익권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질문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었죠. 아버지가 징집명령이 나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누구한테 명의를 잠깐 맡기는 거예요. 교황한테.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누구한테 넘겨주는 거죠? 교황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터에 다시 나갔다 오면 교황한테 명의를 다시 돌려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법에서는 이 신탁에 대한 거를 수탁자한테 맡기거나 수탁사에서 다시 위탁자한테 찾아올 적에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양도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양도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명의 변경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도 지방세법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여기 취득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비과세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물론 책에는 거기에 실무적인 부분들에 대한 인지세 부분들에 대한 거 비용해서 적게 표시했지만 없다고 나와 있는 것이 맞는 거죠. 자, 여기에 말 그대로다가 대표이사가 주식에 대한 권리를 분리시키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녀한테 배당은 갈 수 있게 해주나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처분을 못하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의결권은 누가 갖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가 갖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신탁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설정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과 같이 상담을 하시다 보면 회사 하다 보면 사실은 이게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를 운영하다가 망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그렇게 죽을 죄를 진 거예요? 죽을 죄를 진 건 아니죠. 사업하다가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단 하나만큼은 지켰으면 좋다라고 하는 거죠. 사업하다 망할 수도 있으나 단 하나만큼 지켜줬으면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사업을 망하더라도 내 가족들을 길거리에 남게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얘기 아니냐 이렇게 나오지만 그거는 맞는 얘기가 아니냐 이거죠. 왜냐하면 사업을 잘 살라고 한 거지 저 자식 먹여 살리고 나도 행복하게 살라고 한 거지 길거리에 내가 앉으려고 한 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죠. 신탁법 제22조가 뭐냐 그러면 도산격리 부분들에 대한 것 중에 신탁법 제22조 강제 집행금지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 부분들에 대한 거, 담보권 설정이라든지 경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보존 처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다? 말을 하지 못하게끔 집행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하다가 수익이 난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특정 금전 신탁으로 올렸다. 이거 괜찮은 겁니까? 왜냐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던 거, 그런 건 괜찮아요. 그거는 일상적인 경영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악용하는 사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나 회사가 부도날 것 같아. 왜? 자기만이 오늘 시그널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막 빌려가지고 이거 괜찮다고 그랬으니까 신탁자산을 설정을 해. 그리고 나서 부도가 났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 남을 해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랬을 적에는 신탁법 22조 강제 집행 금지가 풀어집니다. 해체가 됩니다. 신탁법 제8조에는 뭐냐면 사회 신탁에 대한 해지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남을 해하려고 했을 적에는 그 신탁은 해지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러지 않은 정상적일 적에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랬을 적에 사람들이 다 압류 들어왔는데 이 신탁 부분들에 대한 거 된다 안 된다? 압류 안 된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고객분들 중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거고요. 특히 비상장 주식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냐 그러면 배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걸 해서 하나 정도만큼 묶음을 던져놓자 이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두 번째 글로벌 미래 부분들에 대한 것 중에서 중요한 디지털 IP 부분들에 대한 거 가지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게 비트코인 부분들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겁니다. 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이라든지 전자 부분들에 대한 디지털 화폐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하려는데 이게 만약에 부모가 사망을 해보게 되게 되면 키 액세스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전액 손실이 나오는 부분들을 이거를 어떤 식으로다가 만들어내느냐?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만들어내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걸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디지털 부분들에 대한 IP 부분들에 대한 것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보안과 통제 수익권에 대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 그러면 이거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저랑 실제로 하게 되시는 분들한테 제가 별도 다 말씀 다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가 뭐냐 그러면 이 IP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선 받아서 저희가 신탁으로다가 다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녀가 누가 지정한 자녀가 와서 찾아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다 신탁 원부에다가 말하자면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3단계 부분들에 대한 것 중에서 혈통 신탁과 수익자 연속 신탁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뭐냐 그러면 혈통 신탁 부분들에 대한 것이 왜 중요하고 이게 요즘에 제가 사실은 강의하고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내용 중에서 이혼율이 급증한 거예요. 이혼율이 급증하고 또한 재혼에 대한 것들도 리스크가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혼에 대한 반대가 누가 제일 심할까요? 재혼은 자녀들이에요. 네, 자녀들이에요. 결과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은 배우자가 새로운 배우자를 맞이하게 되면 새로운 배우자가 1.5%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상속의 가치 부분들을 가질 수 있는 게 생기다 보니까 자녀들이 100억이었으면 둘이 있다 그러면 50억씩 나눠 가질 수가 있는데 배우자가 46억 정도를 가져가다 보니까 자녀들은 21억씩밖에 못 날아가니까 평상시 자기가 50억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8억 정도씩이 없어진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재혼에 대해서 극구 말리는 이유가 다 그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뭐로 해결할 수 있다? 신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다가 실사례가 어떻게 되면 그거를 설명해주고 재혼 부분들에 대한 걸 신탁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새로운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모두 원물에 대한 것들을 본래 자녀들한테 다 컴백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다 신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탁 원물을. 그래서 재혼에 대한 부분들도 됐고요. 이혼율 급증 부분들에 대한 거. 그 중에서도 뭐냐면 재산 분할에 대한 거죠. 그 중에서 내 자녀의 배우자들, 사유가 되던 며느리한테 이것이 흘러가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가장 크게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막아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 그러면 직계 비속 전용 유출 차단이라고서 그렇게 이름을 정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결과적인 사유와 며느리들은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에 가면 가장 부자가 누구죠? 옛날 인물서부터 사실은 옛날 미국에 있어서 옛날 인물서부터 요즘에는 카네기, 그렇죠. 카네기, 록펠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 패밀리 트러스트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래서 거기에 이혼율이 적은 이유가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사위와 며느리 떨어뜨리가 개밥 개토리 들어가 아무것도 못 받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싫어도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싫어도 그 울타리가 좋은 내용이 되는 거고 하나도 재산이 외부로 유출이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 리스트를 잘 정리해서 고객들한테 이런 블러드 라인 같은 거 이렇게 하게 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하게 되게 되면 설계도를 잘 만들어내게 되게 되면 이건 정말 큰 거예요. 수익자 연속 신탁이 되는 거예요.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결과적인 건 이 수익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내려가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을 대신하는 용도로다가 신탁이라고 하는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언을 대신하는 용도로 계약을 하는 거니까 유언장하고는 다른 내용이 되는 거죠. 유언장은 우리가 민법사항에서 1066조 자필에 대한 거라든지 1067조 녹음 동영상에 대한 거라든지 68조 공정증서라든지 그다음에 70조에 대한 어떤 구수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분실이나 이거에 대한 진위 여부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건 뭐냐 그러면 그건 등기에 가서 출력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파워는 어마어마한 파워인데 여기에서 부가 형성되는 거 그거를 신탁 원부에다가 쓰다가 내가 살아생전은 내가 쓰다가 내가 사망하면 우리 배우자가 쓸 수 있게 해주고 우리 배우자가 쓰다가 사망하면 내 자녀가 둘이 있으니까 50%씩 나눠서 써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자녀가 났을 적에는 마찬가지 걔네들한테 50%씩 나눠준다. 만약에 자녀가 둘이 있지 않고 하나가 있을 적에는 혼자 100%다가 수익을 받게 하고 자녀가 셋일 때는 30%씩 나눠가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를 누가? 살아생전에 부모가 그걸 신탁 원부에 설정해서 위탁자가 잡아놔주게 되면 그것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게 결과적인 부분들에 대한 걸 아까 신탁원부 봤을 때 30년을 1차, 신탁원부 30년 1차 계약하지만 5년 단위로 자동갱신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부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신탁법 제60조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매듭이 지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하고요. 조건부 승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일스톤에 대한 거예요. 마이클 잭슨 패밀리 트러스트를 제가 공부하다가 딱 하고 집어낸 게 뭐냐 그러면 마일스톤 패밀리 트러스트예요. 나이가 차기 전까지는 지급에 대한 것을 보류해 주는 거야.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법문의 명의도 넘어가지 않게끔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다 우리가 신탁 원부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세 가지 부분들에 대한 거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사랑은 감성이고 상속은 기술이며 신탁은 철학이다. 제가 만든 말이지만 맞는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서부터는 Q&A 잠시 하고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릴 자료 보여드리고 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절세에 대한 내용이 기존 내용과 특별하게 다른 내용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하나 여쭤보고요. 네. 있는 팩트 부분들에 대한 거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신탁에 대한 내용 중에서 신탁을 들었다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상속세 계산하거나 뭐 할 때 공제라고 하는 게 있어야지만 그게 절세로다가 규결이 되지 않겠어요. 절세라고선 항상 물어보시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을 때마다 저도 동일한 얘기지만 뭐냐 그러면 신탁은 절세에 대한 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지 상속에 대한 것이 있을 때 분쟁에 대한 소지를 없애는 형태와 부모의 뜻을 철학적으로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또 절세라고 한다 그러면 절세는 아니에요. 그러나 방법상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이 올라갈 거라고 했을 적에 미리 증여를 해주자 이거죠. 그런데 미리 부동산을 증여해주게 되게 되면 사실은 나중에 부모 사후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뭐 100억에 올라가든 1000억에 올라가든 문제는 없는데 단지 부동산을 넘겨줬을 때 이제 애가 그거를 가지고 양도하거나 매도하거나 또 대출받고 그래서 문제 일으킬까봐 걱정하는 거를 신탁으로 통제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절세냐? 절세는 아니죠. 그러나 방법상으로 이렇게 미리 해놓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부분들에 대한 건 뭐냐 그러면 우리 장애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선 하게 되게 됐을 적에 정도에 따라 가지고서 이게 자익 신탁이냐 타익 신탁이냐고선 이제 보는 부분들에 대한 건 그거죠. 뭐냐 그러면 우리 자녀를 보험으로다가 끌고 들어왔을 적에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계약자 피보험자가 부모가 되는 형태가 되고요.
우리 장애인 자녀들은 수익자가 되는 그 로직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피보험자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발달 장애냐, 지체 이게 아니라 수익자로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보험금 청구권 신탁에서는. 그래서 말 그대로다가 자익 신탁이라고 하는 부분, 이거 보험금에 되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신탁에서도 수익자로다가는 그대로 수평 이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피계약자, 피보험자가 위탁자로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부모가 위탁자가 되고요. 수탁자가 된 다음에 자녀한테 만약에 바로 내려준다 그러면 바로 내려준다면 그게 타익 신탁이 되는 거고, 부모가 받게 되면 자익 신탁인데 이거는 불명과 자녀 구조는 타익 신탁의 구조로 가져가는 게 맞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상속증여세법 52조의 이 부분들에 대한 거, 우리 비과세 증여 5억까지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합니다. 자녀한테 그거를 보험으로다가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한테 5억을 증여를 해주는 겁니다. 증여를 해주게 되고요. 증여해준과 동시에 위탁자가 자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탁자가 수탁회사가 되고요. 수익자가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 자녀가 남한테 주지 않고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그대로 쓰고 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말 그대로다가 요건이 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익 신탁으로서 결과적인 자녀가 가져가는 형태로다가 그렇게 만들어줘서 저희가 세팅을 보통 해드리고 있죠. 근데 이제 보험을 끌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에는 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 부모, 수익자만 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 일반적인 신탁을 한다 했을 때는 상사 신탁에서는 이렇게 자녀가 증여를 받은 거를 바로 신탁으로 간다. 이런 형태가 로직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네. 또 다른 분. 타익 신탁으로 했을 때와 자익 신탁으로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아이 입장에서 받는 거는 똑같을 건데 시점이 미리 증여를 해서 자익 신탁 개념 중에서 내가 부모가 5억을 줘가지고 자녀한테 줬다라고 하는 걸 자녀의 재산이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녀가 기본적으로다가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연금이라든지 복지 혜택에서 자녀의 재산이 이 평가가 되다 보니까 떨어질 수 있는 우려사항이 사실은 발생이 됩니다. 이게 증여를 해주는 거는 비과세 증여나 재산의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평가에서 이제 그게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건 뭐 잘 아시고. 그 다음에 타익 신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건 결국 부모가 위탁자가 되고 수탁자, 수익자가 내려가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게끔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부모가 맡긴 거니까. 부모가 맡긴 건데 말 그대로 자녀한테 한 달에 30만 원씩 20만 원씩 준다고 한다 그러면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거는 괜찮은 거죠. 사실은 월 소득으로만 잡히는 건 아니요. 부모의 기본적인 재산을 부모 것까지 같이 들춰다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위탁자는 제3자도 될 수가 있거든요. 위탁자는. 그래서 신탁 계약을 할 적에 위탁자가 제3자도 될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만약에 제3자가 해서 걔한테 그냥 월 부분도만 내려준다 그러면 그거는 재산으로 잡히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기초생활이라는 건 전혀 상관없이 받아갈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왜? 무슨 얘기를 좀 드리고 싶냐? 얼마나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해석을 멋있게 좀 해볼게요. 우리가 종신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 종신보험이 좋은 게 뭐냐 그러면 부모가 납입을 하잖아요. 계약자, 피보험자, 부모 납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납입하는 동안에 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주체는 부모의 예금 통장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 재산입니까 아닙니까? 애 재산 아니에요. 이건 부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부모가 이거를 10년, 20년을 벌어가면 그 사이에 애도 나이 먹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호 다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부모가 이제 요즘에 여러분들 기가 막히는데요. 요즘에는 어떻게 되면 부모님들도 70, 80, 다 90세 살아가시니까 장애 자녀들 부분들에 대한 것이 50, 60을 갑니다. 50, 60을 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시점에서 부모가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 사망보험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종신보험을 전에 납입한 건데 사망보험금이 자녀 한 56세지 51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자녀가 받아요. 그렇죠. 그럼 자녀의 재산이 형성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가서 재산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기초생활수급권 재산 박탈되잖아요.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장애인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64세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없어지고 다 노령연금으로 건너가 버리잖아요.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다 국민연금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애를 위해서, 근데 애의 생명은 100세 세대를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돈을 어디서 해야 되냐? 부모의 사망보험금 내려준 거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현명한 부모다 이거죠. 그 역할을 우리가 앞단에서 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통해서 같이 풀어주면 이게 가능하지 않느냐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가 번호를 잃어버리면 그걸 못 찾잖아요. 네, 그렇죠.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건 관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계좌번호가 있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USB에다 담아가지고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예, 결과적인 거.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이제 신탁 강의할 적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그거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연구해서 이제 신탁 로직을 만들었는데,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새로운 우리 시장의 흐름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정세부사님 어떠세요? 오늘은 신탁 관리인에 대한 거에 대해서, 그게 뭐지? 라고선 들으실 수가 있는데, 이 신탁 관리인 부분들에 대한 업무 협약식을 한국사람자폐협회랑 제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장애 아돌 부분들에 대한 부모 사후에 애들 혼자 남아있을 적에, 이거에 대해 가지고 애들이 방치될, 돈이 나와봤자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신탁 관리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저희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 신탁에 대한 거를 가지고 각 수탁사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고객의 요청사항에 대한 거를 쫙 만들어서 제가 사실 어떻게 되냐면 각 수탁사랑 다 협의를 합니다. 다 협의를 해서 조정하고 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서 신탁 원부를 작성하는 부분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모델로 만들어 드리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 웹페이지 부분들에 대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웹페이지 부분들에 대한 거 저희 k-trust.kr 아니면 www.k-신탁.kr로 하시게 돼서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 부분들에 대한 거 웹페이지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들 신탁에서 K-신탁 해가지고 하게 되면 제가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한 유튜브 채널도 다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도서구매, 그 다음에 여기 카카오톡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영업하시고 뭐 하실 적에 가장 강력하게 대응해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고객이 그거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www.k-trust.kr로 하게 되게 되면 여기에 추천인란에 여러분들 이름 집어넣게 되게 되면 이거 여러분들의 소개 부분들에 대한 거구나 해서 제가 바로 체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이러한 장르가 좀 새로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신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갈 부분들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같이 승선하셔가지고 이제 부자 되는 부분들에 대한 거 여러분들의 전문성과 신탁이라고 하는 품격, 그 다음에 보험이라고 하는 수익률 부분들에 대한 삼위일체가 만나서 여러분들 삶에 복된 부분들에 대한 것이 기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